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정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NKDB에서의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조사의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조사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현행 우리 국내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또 그 개선 방향에 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와 반인도 범죄 적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권 실태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서는 NKDB가 가지고 있는 면담 보고서가 가장 구체적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북한이 그들 나름의 사회주의 법제 정비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법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법령이 속에 인권 침해의 그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현재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제법상의 반인도 범죄의 적용 가능성 문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2000년 1990년대 말부터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일으켰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나온 효과 중에 하나가 북한이 이런 국제사회의 문제에 관해서 얼굴을 내밀어서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응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여하튼 스스로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들이 북한의 현행법제에 반영되고 있다 하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발표문에도 북한이 인권에 관한 많은 법령을 최근에 제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권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라고 국제사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상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2014년에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부분, 또 2015년에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 사무소가 설치된 것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북한의 인권법이 마련됐고 약간의 성격과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도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측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내용을 좀 조명해 보고 이 북한 남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의 적용 가능성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78페이지를 보시면 북한이 근본적으로 법의 기능과 역할 면에서 이 사회주의법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적 내용을 본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발상을 두고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의 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수령 지배 사회의 완성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논리에 집착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법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과 너무나 다르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즉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부분이죠. 우리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그런 핵심적 내용입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도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따져보면 하나의 허구에 불과한 것이고 굉장히 프로그램적이고 장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한 북한에서의 기본적 권리의 내용이 자연권적 그런 성격이 아니라 실정권으로 다루고 있다 하는 점이고, 그 목적을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한은 헌법상 기본적 권리는 의무와 평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미사회주가로서의 북한에서는 개인, 국가, 사회에서의 그런 상호간의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다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 대항하는 권리로서의 개인의 방어수단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이 기본적 권리의 원리가 집단주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국가와 사회의 이익의 일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당의 노선의 일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본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즉 당국가 체제로서 당적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북한헌법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본권의 제한, 물질적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 헌법 법률에 의한 유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그러한 제한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물질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국가적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보장에서의 직접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본적 권리,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헌법상의 내용을 보면 이른바 청구권적이고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신소권, 청원권이라고 하는 그 규정을 하고 있고 거기와 관련된 법령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보장 수단이 되고 있지 못하다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에 이제 2009년에 헌법 개정을 하면서 인권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근로인민의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대목을 규정을 두었죠. 이것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0년대 들어와서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북한이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에 인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에서는 좀 뒤처졌죠. 이런 그 인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이런 헌법상의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규정이 북한 인권에 대한 대외적인 관심, 또 대내적인 개선의 의지를 보인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이것이 실질적인 인권 보장으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북한의 형사법제인데, 형사법제는 상당히 중요한 인권 보장 법제입니다. 북한의 형법은 예전에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었고 또 반민족적이고 또 반통일적인 그런 법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거듭되는 개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개선 작업을 이루었습니다. 유추 적용 금지라든가 또 신체 자유 보장에 관한 절차적 보장 제도의 도입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그래서 개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이 규범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확대했습니다. 북한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의 형법 부칙을 두어서
일반 범죄에 대해서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을 했고요. 또 하나 북한 형법상 이제 반국가 범죄죠. 예전에 다 혁명 범죄와 같이 규정했었는데 이 반국가에 대한 국가 범죄에 대한 처벌의 기준을 높였다. 일부 낮췄다가 다시 높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형사법에 의한 이른바 반체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강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북한의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도 형사법제와 같이 개선된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제도적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가 미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절차적 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형사법을 보게 되면 이른바 증거조사, 구속, 처분, 수색, 압수에 있어서 강제 처분에 따른 영장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영장제도가 미비되어 있다는 점이죠. 또 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이제 재판소에 대한 통제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사의 효율과 통치의 편의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에 대한 재판소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는 아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군중의 재판 참여 제도입니다. 앞서 집단지도 있었고 북한 형사소송법상 현지재판 제도를 둘 수 있습니다. 인민재판과는 성격을 좀 달리하지만 상당히 형벌에 있어서의 이화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전근대적인 인민재판적 요소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 처형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판제도 관할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재판의 공정성, 사법의 공정성에서 중요한 것이 삼심제도를 들 수 있죠. 재판의 공개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형사법은 이것이 명확하게 보장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83페이지, 84페이지에 통해서 좀 적고 있습니다. 그 골자는 북한의 이 사법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본권 보장, 인권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인권 보장적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사법 제도는 이른바 입법권과 행정권의 견제를 무시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당과 수령의 정책의 확고한 집행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인민참심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가가 아니라 당성에 충실한 인사가 재판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곧 재판소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보다 본질적인 부분은 사법의 독립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은 일반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위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북한의 헌법과 또 재판소 구성법에서 판사들에 대한 재판소 상원들에 대한 선거 소환 제도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적 관할에 있어서의 독립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한계를 줄 수 있죠. 또 하나는 북한에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우리의 변호사법, 우리의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임무와
바는 상당히 다르다 하는 점이 이제 북한의 변호사 제도의 한계고 문제점이다. 변호사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변호사의 활동, 또 기능 역할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점, 제도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합니다. 아마 NKDB에서 면접을 한 탈북민들의 경우 북한에서 변호사를 만났던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적으로 그런 면들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뭐 이외에도 북한이 인권과 관련된 법령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문상에 그렇게 남아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북한 주민에게 인식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하다 하는 점이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버려가지고. 또 하나 이제 북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의 적용 가능성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시고 그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실질적으로 NGO라든가 변호사 단체에서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을 잘 아시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에 관한 반함죄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반인도적 범죄의 구체적인 규정은 로마 규정을 통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문에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규정에 관해서는 이 로마 규정이 2002년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발효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2002년에 이것을 비준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이행 법률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국제법이지만 우리는 국내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입 비준을 통해서 발효가 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북한의 경우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이 로마 규정에 가입도 하지 않았고 또 당연히 비준도 하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이 로마 규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런 국제 범죄, 특히 이제 이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런 점은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미 유엔의 인권보고서 또 보고관을 통해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88페이지를 보시면 이 적용에 관해서 본다면 이미 965 국제행정재판소, 루안다 국제행정재판소, 국제간수법 등을 통해서 이것을 국제범죄로 규정을 해왔죠. 또 여기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이들로부터 찾았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는 국민인데 북한 주민이 되겠죠.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그런 주체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의 여러 가지 인권 보호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걸 통해서 보호 책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어야 된다. 또 이것을 통해서 상정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그 방법도 적시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오해와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정권이 현재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빙자해서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ICC에 회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제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경시 태도를 또 태도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 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국내에 우리 당국의 그런 태도도 함께 지목을 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정치법 수용소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보고서들은 구체적으로 예시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 문제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기범인 로마 규정에 가입하지 않고 비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북한의 현재 태도를 본다면 단시간 안에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만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그 점은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서 제기됐던 배경에서 있었고 앞서 기조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은 바로 범죄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는 겁니다. 즉 북한 당국에 대한 경각심을 제시하는 것이죠. 북한의 정치 지도자 또 인권 침해 행위를 한 당국자들에 대해서 이런 행위가 지속된다면 처벌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반인도적 범죄의 실질적인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그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과 위법성의 문제, 그 책임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NKDB의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여기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89페이지 앞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어놨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로마 규정 외에도 북한이 인권을 얘기하면서 여러 국제 조약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국제법적 규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NKDB와 같은 NGO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논의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우 아쉽지만 북한 주민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현실적인 그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권 침해 행위가 자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사를 통해서 국내적인 또 국제적인 그런 개선 요구가 뒤따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도 이런 정보들이 사장되어서는 안 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들식의 나름의 논리로 인권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중 기준에 따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서방의 그런 인권의 자를 가지고 우리 인권 문제를 재지 말라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은 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북한 당국 또 북한 정치 지도자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이 반도적, 인도적 그 인권 침해 범죄에 관해서 그 적용, 국제법적 적용 문제를 적용의 그런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미 2013년에 우리의 한 변호사 모임에서 ICC의 김정은 등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다시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우리의 인권에 관한 그런 자세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권고로 공고 의견을 제시했죠.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관할권 행사의 가능성을 말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이고 법령상의 제도상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점이고, 또 북한과의 경제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그런 협력을 하더라도 인권에 기초한 그런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하나 북한 인권법에 관한 문제점을 들었죠. 북한 인권법이 가지고 있는 우리 현 적용에 대한 소극적인 그런 태도에 대해서 경고를 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또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또 국제형사재판소의 해부 문제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역시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갖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정보의 제공, 문제의 제기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들 국제사회에서 그런 국가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우리는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인도의 반환 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 인권 관련 국제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문제를 우리는 사전에 분석하고 그것을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대외적으로 이런 법령, 인권 개선에 관한 법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이 제대로 적용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 인권연구협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죠. 여기에 관해서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반박의 논리들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좀 장황스럽습니다만 토론이 아니고 발표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의 의미보다는 또 하나의 주제에 대한 발제를 해주셨고요. 박정원 교수님은 한국의 북한 법률의 최고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북한의 법률이 일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법률과 어떠한 성격과 기능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들어와서 북한의 법률이 인권 보호에 대한 조항이나 내용을 일부 추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하지만 실제 그 법률이 인권의 보호나 그런 측면에 적용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북한의 법률적인 측면은 그런 측면에서 형식은 갖추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적용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그리고 북한이 나름대로의 이런 측면에서의 국제사회 비판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본 주제인 북한의 인권 범죄가 반인도적 범죄로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기소되고 제소 처벌이 되려면 현재의 국제관계 또 법률적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계속되어야 하고 그러한 것이 가능해지려면 어떤 준비, 어떤 노력들이 더 있어야 하는가를 마지막 결론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토론은 이 세 분의 발표가 마친 다음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메모지에 적어주셔도 좋고요. 또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통해서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제를 들으시면서 또 앞에 일부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훈 교수님 발제에 이어서 두 번째는 동서독의 과거사 청산과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처벌의 사례를 설명하고 이것으로부터 우리 한반도 남북한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연구를 해오신 과거청산 통합연구원의 상임이사로 계시는 서상범 이사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0여 분 주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큰 박수로 서상범 선생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